예, 종합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불교 방면으로 발표해 주신 김호기 선생님께서는 지금 바로 옆에서 뭐 강연을 하시고 계셔갖고 조금 있다가 오실 것 같습니다. 그 아는 사람이 계속 있더니 조금 전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 왜 종합 토론 안 보고 밥 먹고 그러지 않냐 그랬더니 광화문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분노가 막 치밀면 지금 가나 보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분노가 좀 덜인가? 그건 아니고 아마 분노를 더 이렇게 잘 다져갖고 가시려고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초기불교, 선불교 그리고 사회학, 심리학, 또 의학, 그다음에 한의학 분야에서 각 선생님들께서 분노에 대해서 좋은 다방면으로 좋은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 있으시면은 직접 하시지는 않고 이 종이에다 토론 질의서에다 질문을 써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시간 중간중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주로 발표하신 분들 간에 이제 서로한테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발표자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냥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달라이라마의 분노 말씀하셨던 분이 권선만 선생님이셨죠? 예, 달라이라마가 분노를 자기네 나라가 티벳이 너무 정말 힘없이 당하고 있으니까 분노를 느끼시긴 느끼셨겠죠? 미소입니까? 예,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탐진치에서 일어나는 정말 그 무명에 근거해서 자신의 그 삼독심에 남아 있는 그 진심에서 일어나는 분노하고 달라이라마나 석가모니 같으면은 그런 분노는 없다고 말씀을 정준현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노하고 김호길 선생님께서 보살이 느끼는 분노를 이야기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사회 회양하면서, 그러니까 너무나 사회가 부정의하고 불공평하다라는 데서 다른 내 고통이 아니라 이 부정의한 이 질서에 의해서 고통받는 타인들이 고통이 그냥 내가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함으로써 느끼는 분노를 이걸 같은 분노라는 개념을 써도 될까 어떨까? 그거는 그러니까 자비에서 일어나는 분노다. 그러니까 탐진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자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일 텐데 그거를 이제 같은 분노라는 개념을 쓰면 탐진치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되기 때문에 그럼 탐심 진심이 남아 있단 말이냐 이렇게 돼서 이제 물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이 아니라 자비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그래도 공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걸 공적 분노라고 요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그냥 같은 개념을 써서 우리가 공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적인 진심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사적 분노, 탐진치에서 일어나는 분노 이렇게 개념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이제 정준현 선생님께 제가 문득 드는 질문이 석가모니가 그래도 공분도 없으셨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다른 선생님께 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기불교 파트를 맡았던 정준영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맨 먼저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은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공분이 있었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깨달은 자라고 하는 열반을 성취한 자의 경우에는 분노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땀 아나라고 해서 불편한 마음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도사라고 하는 분노로서 표현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신체적인 행위로 가는 그런 더 큰 경로라든가 분노 역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제 그 초기불교 영역 안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처님 붓다라는 분에게 분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것이 공분이 되었던 자비심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적절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이제 그 박창욱 선생님께서 이 소장님으로 계신데 아침에 시작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일 좋은 사람이 아침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 보면 업어주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업어주셔야 됩니다. 저 초계불교 파트 맨 처음에 발표하고 지금 끝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종합토론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업어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시는 내용까지 듣고 또 구경 선생님 발표하신 내용 들으면서 그 굉장히 그 진지한 얘기를 그 재미있게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병 선생님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는 이제 그 책을 미리 받아서 이런저런 내용 등을 좀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아까 그 감정의 활용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문, 음양, 음상대론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뭔지 이게 딱 와서 닿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황제내경 이렇게 책에서는 설명을 하시면서 슬픔이 분노를 치료하고 분노의 감정이 생각을 치료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책을 읽다 보니까 환자를 화내게 해서 땀을 내어 가지고 인체의 기혈이 막혔던 것을 순환하게 하거나 불면을 치료하는 방법도 책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303페이지 이후부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상의학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분노하고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항상 짝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극에 달하면 노정이 일어나고 노성이 극에 달하면 애성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황제내경을 설명하실 때는 분노의 긍정적인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사상의학 파트에 가서는 이것이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셔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이 분노에 대해서 그 중국 전통하고 한국 전통의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은 한 논문 안에서 논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니까요. 그게 좀 궁금했고요. 질문을 한 김에 또 다시 선생님께 질문할 기회가 없을지 몰라서 구경 선생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좀 전에 김광기 선생님께서는 아주 심플하게 단 거를 먹으면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물론 이제 선생님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거 설명해 주십니다. 그 한약도 소개해 주시고 호흡도 소개해 주시고 감정 다스리기도 소개해 주시는데 혹시 그 분노를 다스리는데 좋은 차라든가 음식 혹은 뭐 혹시 혈자리 손으로 누를 수 있는 요즘 간단한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제가 좀 욱욱할 때 그걸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고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이제 그 감정을 가지고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거는 사실 좀 위험한 면도 있죠. 위험한 것도 있고 옛날에도 임금을 그 감정을 치료해 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문지라고.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막 아플 때는 혹시 제가 임금님을 화나게 해도 그래도 병은 고치면은 저를 살려줄 거냐,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고치고 가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까 절대로 화해는 없다 했죠. 항상 그건 남아있다고. 그래 그 사람 죽었습니다. 문지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서 아까 그 책에 감정을 다룰 때는 굉장히 조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분노, 슬픔 이런 거는 의사가 의사나 환자를 다루는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만 있어도 뭐 극단적인 이렇게 그런 건 아닌 이상은 아주 사소한 거 상대가 모를 정도로 그런 거를 좀 활용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녀한테도 마찬가지고 못 느낄 정도로. 그래서 아까 그 또 하나 말씀드린 분노와 슬픔에 대해서 사상과학적인 건데 거기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성과 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분노라도 그 좀 재밌는 게 본인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위주로 해가지고 나를 업심 여길 때의 분노가 있습니다.
나를 내 위주로 된 분노가 있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속이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분노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당히 사회적인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의 어떤 관계를 보는 걸로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거는 중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상당히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다. 우리 한국적인 경우에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감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섬세하게 다루고, 아까 제가 뭐 화장실 뭐 그런 이야기 말씀드린 게, 이게 그 농담 같아도 이게 우리 유전자적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융합을 해서 좋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불교나 또 이런 데서 나오시면 더 좋겠고요. 아까 같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린애가 막 울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애가 막 울고 막 하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땀을 내죠. 그 애는 해열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애를 안 울리면 안 돼. 더 울리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의 어떤 자발적인 발환요법이죠. 그게 아스피린 이게 애가 자기가 살기 위한 막 울면서 발환을 시켜요. 열이 많을 때. 그래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저희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그 발환을 쓰거든요. 발환법을 쓰거든요. 그게 요새는 뭡니까? 사우나 가서 땀 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우나에서 말 계셔도 됩니까? 이것도 주제는 깨도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게 완벽한 게 없다는 겁니다. 100%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약물 뭐 다 된다는 것도 없을 뿐더러, 아까 우리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에서 내경에서 했던 거하고 좀 틀리냐는 건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양지 이론은 절대적인 옳고 나쁜 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서 옳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희라는 감정을 적절히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좋죠. 그러나 이게 과나 부족이 됐을 때는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조 중에 하나가 100%는 없습니다. 사람 만날 때도 항상 요만큼 여지를 둡니다. 왜? 배신할 거다. 배신 안 할 사람 없어요. 자식이든 뭐든 간에 항상 요만큼 여지를 두면은 그럴 줄 알았다 이거지. 그렇으니까 크게 섭섭 안 해요.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예, 선생님. 하도 많이 물어가지고. 신뢰를 안 하시는군요. 예, 믿을 신 다 믿지 않고 그냥. 이게 100% 없습니다. 예. 항상 여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신 것 같은 게, 선생님 아까 양 말씀하시면서 선생님은 음의 기운이시기 때문에 화를 내도 속마음은 화를 안 내고 겉에서만 화를 낸다, 쇼다, 그렇죠. 이러셔놓고 화 나신 거 6개월 지나도 여기 복수할 마음이 깊숙이 있다 이러셔서 음이라고 그러셨는데 했거든요. 100%는 없습니다. 100%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건 있다는 건데. 예, 저 구병수 선생님께서 또 다른 선생님께 질문해 주셔도 좋고, 구병수 선생님께 다른 분이 질문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자유스럽게 좀 토론을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가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참 좋은 차나 예. 단 거 말고 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좋은 혈자리나. 예,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노는 위로 올라가니까 항상 이제 길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 쪽에 항상 이렇게 자극해 주시는 게 좋죠. 항상.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올리려 했는데, 뭐든지 아까 같은 뭐 차나 이런 게 자기한테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땀을 빼도 본인 체질에 맞아야 됩니다. 뭐 누가 뭐 족욕해가 좋다 해가지고 본인도 족욕해가지고는 안 되죠. 저는 우리 옷에 나오는 그 뭐 아파트 있잖아요. 그 목욕탕 공짜로 막 해가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공짜로 해가지고 매일 가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큰 병원입니다. 거기 땀이 공짜니까 매일 가는데 그 땀을 빼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빼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여기 오시는 분은 딱 지혜를 가지고 딱 보고 저게 뭐 약이든 뭐 선전하면은 한 4분의 1 정도는 맞죠. 그래서 내한테 맞는 거는 본인이 잘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좋다 해가지고 그냥 묻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적으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좋은 차? 그건 이제 각 체질별로 이제 드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먹어보고 좋으면 계속 먹고 그렇죠. 화를 더 돋구면 관두고. 근데 하여튼 본인을 이제 음식 드셔보고 이렇게 해보면 본인이 딱 맞는 게 있습니다. 힘이 나고 뭐 그런 게 그게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것만 아셔도 그냥 뭐 바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 그게 맞춰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다른 분께 그럼 질문해 주시죠. 우리가 김강희 교수님한테 아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 감정이 아니십니까? 그 감정 그런 거를 뇌 신경 전달 물질로 이렇게 해서 뭐 좀 사람을 구분해 본다든지 감정을 좀 어떻게 뭐 좀 알 수 있는 과학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무슨 그런 방법이 있는가 싶었어요. 사람을 구분하는 걸 감정을 좀 알 수 있는 뭐 피를 뽑아서 이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해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은 어떤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져 있다 이런 건 있죠. 아까 이제 세로토닌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심한 질병인 경우에 보통 연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은 피를 뽑아서 연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피를 뽑으면 화가 났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드레날린이 많이 됐을 거고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 성격이 어떻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연구된 건 없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러면은 피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니까 건들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을 텐데 아직 그런 연구는 없습니다. 근데 구병수 선생님 사람 보면은 어떤 감정을 잘 느끼는지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아는데 그거 왜 굳이 피까지 뽑아갖고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십니까? 좀 이제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근데 지금도 그런 어떤 뇌 전달 물질을 가지고 좀 그런 책도 좀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의학적인 그런 그걸 가설하고 그거를 검증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죠. 근데 아직 미진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선생님 마이크 잡으시죠.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렇게 돌아오네요. 제가 권성만 교수님께 그 질문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분노 반응이 사실은 개개인별로 상당히 다르거든요. 다 다르고 그런데 특히 남자하고 여자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나라마다 어떤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아니면 교육에 따라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아니면 교육에 의해서 그 분노 반응이 좌우가 될 수가 있는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아니면 아니면 어떤 데서는 이런 거에 분노를 하는데 다른 데서는 분노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신체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특성, 또 성격적인 특성까지. 그래서 요새 심리학계에서는 진화 심리학, 그 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먼 그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또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는 사냥꾼의 역할, 그래서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이 여성보다 강하고, 여성은 양육자의 기능, 그래서 남자가 사냥으로 가져온 먹이를 자녀에게 나눠주고 자녀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차이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나 남자도 남자 나름이고 여자도 여자 나름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매우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그 편견을 갖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진화 심리학에서는 그런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에 따라서 다르냐,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성, 지금 서양인과 동양인, 또 동양인 중에서도 우리 한중일 3개국 굉장히 비슷한 지역에 있지만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그 열정이 많아서 강렬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표출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국인도 한국인 나름 아닌가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과거에는 국민성을 연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떤 성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자칫 어떤 국민을 매도하는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국민도 수천만 명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지금 한물 건너간 논의가 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노를 경험하는 데는 당위적인 요구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뭐 충효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떠해서는 안 된다, 또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신념을 우리 한국인 또는 유교권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당위적인 신념이 가족관계 속에서 지금 이렇게 세계화되고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자식들이 옛날처럼 부모에 대한 배려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남자와 여자 간의 배려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갈등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일부 부모 세대나 남자는 아직도 봉건적인 당위적 욕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이 변하면서 자식들은 훨씬 개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고, 또 여성 역시 남성에 대해서 대등한 양성평등적인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그 신념의 갈등, 가치의 갈등이 여러 가지 분노의 문제를 유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남자 여자는 다르다. 그러나 그 차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조심해야 된다. 문화권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 현재 21세기에 이런 그 기존의 봉건적인 신념과 자유주의적인 신념이 지금 충돌하면서 가정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 충돌이 일어나서 문화적인, 시대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그 문화적 차이가 결국은 우리의 감정을 규정하는 어떤 인지 구조의 틀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그 밖에도 우리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자식을 기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주입시키고 학습하고, 그래서 뭐 인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화가 나도 윗사람에게 화를 표현하는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나면 이제 그거를 다른 우회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게 이제 쌓여서 뭐 울화병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화가 나면 즉각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이제 그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선생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근데 뭐 이렇게 순서대로 쫙 하기도 좀 재미없는 것 같은데요. 뭐 네. 그래서 질문해 주시죠. 네.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시죠?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오는 게,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 원고를 다 쓰고 이제 아마도 출판을 하러 들어가면서 우리 한자경 교수님이 모든 발제자에게 이 옆에 있는 분에게 질문을 2가지씩 준비하라고 숙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숙제가 있으면 미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숙제를 해서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게 벌써 한 2달 전 아닌가요? 예, 선생님 제가 근데 예. 그 사이에 제가 어떤 질문을 보냈는지 지금 다 잊어먹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아무런 의문도 없었습니다. 다른 분께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순서상으로는 마이크를 우리 김문조 교수님께 넘겨야 되는데 우리 사회학계의 아주 귀한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 공분을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뭐 그런 엄청난 이건 숙제보다도 더 괴로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문제죠. 뭐 그런데 아까 이제 한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처음에 말문을 사분과 공분 뭐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게 정말 현실 세계에서 그게 잘 갈라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면 그게 더 공분적인 어떤 요소가 강한 것이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분이 예컨대 이제 우리 집안 내에서 많이 일어나는 고부 갈등 같은 게 이제 사분이 될 겁니다. 그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사분인데 뭐 근데 고부 갈등이라든가 이제 친자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쟁 같은 것도 알고 보면 또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이게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요새는 또 이제 앉았다 하면 치매 그 노인이 계신 부모님이나 이런 뭐 치매 노인들을 모시는 분들이 누가 한번 말문을 꺼내면은 정말 뭐 효자 없다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분노는 아니라도 어려움을 갖다가 굉장히 순식간에 공감을 많이 하고 하다못해 이제 강아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화제가 이제 순식간에 맺어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만 많아서 관여되는 사람도 숫자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정당한 공분이 되려면 적어도 그 베이스라인의 어떤 토대에 어떤 그 인간성에 대한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 있으면 이제 이게 공분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지 않고 뭐 아주 규모가 큰 조폭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리 그 조폭의 규모가 커도 또 무슨 갑자기 교세가 훨씬 증가한 하이비 종교들의 어떤 그 감정적인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게 감정이 고조가 되더라도 그걸 정당한 공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도 이 공분자가 붙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휴머니즘이나 뭐 이런 것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걸 얼마나 많이 이제 보호하거나 그걸 갖다가 이제 배려하고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남녀 갈등도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전통적인 가부장제 하에서 이제 여성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부당하게 많이 그런 걸 공통적으로 겪어왔다든가 그러나 같은 인간으로 이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든가 이러면 이제 충분히 공분의 역할을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어떤 공통적인 또는 뭐 인류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해도 공분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권 선생님 이제 발표를 아주 재미있게 오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여기 연령 격차도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처럼 조금 일찍 정년 퇴임하는 사람들은 이런 강연을 엄숙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아주 재미있고 정말 졸음도 막 달아나고 뭐 그런 아주 새로운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는 걸 이제 저도 많이 속으로 속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기능과 역기능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분노의 기능과 역기능인데 대개 이제 특성 분노 같은 거는 역기능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에 이제 뭐 상황 분노 같은 거는 이제 또 좀 다른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상황 분노도 이제 예컨대 집합행동 이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광란적인 행동을 하는데 이게 원래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무슨 재즈 페스티벌 같은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뭘 어떤 좀 예외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제 거기 원래 간 사람들이 그런 끼가 있는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지 않고 이제 아주 보통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소한 자극에 그 이제 하이퍼 센시티비티라고 하는데 이제 뭔가 이제 좀 어떤 좀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사소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아주 불길처럼 막 벌어졌을 때는 그거는 트레이트 분노는 아닌데 그게 이제 일종의 상황 분노 같은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또 개선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게 굉장히 파국적인 결과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분노가 기능적이냐 역기능적이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 원인이 뭔가 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매치시키는데 어떤 묘안이 없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뭐 선생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개인의 자격으로 현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이게 정치 평론가가 아니라 고명하신 사회학자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아주 종편을 좀 많이 안 봤었습니다. 그냥 뭐 종편이라는 게 다 이렇게 좀 약간 가벼운 얘기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아주 지난 한 2주는 종편 중독이 걸려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할 일도 못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만큼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이었었고 그런데 국가적으로 상당히 좀 새로운 아까 이제 분노의 표출, 감정 표출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그걸 굉장히 전환점이 된 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전에 이제 산업화 시대를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시대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정보화 시대인지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감정을 되도록 억제하고 감추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쁜 감정은 더더욱 억제해야 나 행복해 이런 건 참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고통은 좀 나눌 수가 있지만은 즐거움과 행복은 이렇게 표출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걸 갖다가 드러내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월드컵 때를 맞이해가지고 대한민국 길거리 운동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갖다가 또 특히 쾌락이나 기쁨을 당당하게 표출하는 게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고 오히려 건전한 걸로 취급이 됐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감정을 표출하는 게 그렇게 부정적인 행태로 이렇게 받아들이지가 않아가지고 서너 번의 촛불 시위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우리가 봐왔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그 많은 종편을 보면서도 저는 그냥 사건에 대해서만 오늘은 또 새로운 게 뭐가 발견이 됐다 하던데
그 한국 사람들의 어떤 감정의 문제를 탁 찌르는 그런 아주 그 키포인트가 되는 어떤 언급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버시바우 대사인가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박 대통령이 이제 그 행태에 대해서 쭉 리포트를 하는 중에 그 샤머니즘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좀 그래도 날카롭고 정확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되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현세주의가 강하자 그러잖아요. 유교 생활, 유교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뭐 구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보다 현세적인 복락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고 죽음은 일단은 다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이제 윤회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긴 있지만은 뭐 기독교든 뭐 개신교든 뭐 또 뭐 캐톨릭이든 뭐 다 좀 수능 100일 기도 같은 게 없으면 그건 종교로 존립하기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왜 우리한테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 수북이 다남 아닙니까? 근데 다남은 요새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으니까 그건 떨어지고 수북인데 수는 이제 자기한테 관련된 거예요.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부는 자기 집안하고 관련된 겁니다. 주로 우리 집안이 이제 좀 풍족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귀는 사회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귀는 사회와 관련된 건데 자기한테도 관련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집안의 가문의 영광하고도 다 관련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현세적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성스러움에 대한 내세적인 거는 이제 2차적인 걸로 간주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다 집단이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뭐 그런 쪽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탄하고 뭐 이제 큰일 났다고 그러고 참 통탄하고 그러는데 조금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과연 분명히 이제 어떤 좀 목사라고 하고 이제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라고 참칭을 하고 그래서 생긴 일이니까 분명한데 우리도 무슨 다 뭐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또 뭐 때마다 사찰에 가고 해가지고 다 신도라고는 하지만 그런 현세적인 어떤 그 성삼일체가 아니라 속삼일체 뭐 이런 게 이제 휘둘려 가지고 샤만적인 기질이 좀 많이 잔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광화문 뭐 이런 데서 이제 지난주 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 거대한 어떤 그 분노의 어떤 그게 있는데 야 저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샤만적인 어떤 그 요소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성격은 다르지만은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큰 틀은 유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제 뭐 제가 어떤 전국 진단은 아니지만 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냥 막 들끓는 사람보다도 이제 그만큼 실패를 했으면 이제는 좀 좀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숙려를 하는 그런 게 민주시민의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호흡이 늦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주 정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정말 이 목표를 잘 잡아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뭐 이게 좀 시원스러운 답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권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게 총리를 어떻게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데 그거야 뭐 전원책 씨도 얘기하고 유시민 씨도 얘기하고 다 한마디씩 하니까 제가 그보다 뭐 더 잘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러나 이제 이 수많은 언설 이런 거 이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야말로 좀 차분하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뭐 그런 자성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 저한테 다시
잠깐 말씀하십시오. 그거만 말씀드리고 다시 우리 김옥희 교수님도 오셨으니까 그 기능적 분노와 역기능적 분노에 대해서는 아까 한자경 선생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공분의 경우에 지금 우리 한국인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그 현 대통령 또 현 여당에 대한 분노, 또 그 분노에 대한 표현 방법이 기능적인가? 물론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기능적이다, 역기능적이다. 적어도 어떤 한 사안을 놓고 지금 국민의 약 모르겠습니다. 한 7, 80% 어떤 한 90%의 사람이 같은 판단을 하고 같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 이 분노는 정당한 분노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특별히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과거에 십자군 전쟁 때 유럽 사람들이 그 이슬람에 있는 우리의 성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서 느꼈던 그 분노, 이거 유럽 사람들에게는 공분입니다. 근데 그 분노가 정당했는가? 또 히틀러 시대에 그 대다수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분노, 그 여러 가지 박해 행동, 그 독일 사람들, 그 당시 독일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공분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공분이라고 여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먼 훗날 역사의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분노를 경험한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였을 때 그 어떤 충동적인 또는 어떤 편향된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아까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런 어떤 차가운 분노, 냉철한 분노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답변을. 예, 선생님 질문 다른 분께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만 그 사적인 분노와 공적인 분노를 말씀하시는데 마치 공분이 많은 사람이 호응하고 많은 사람이 그 분노를 느끼면 그게 공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요. 이게 사실은 이 감정의 문제를 한국이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엄청 많이 세밀하게 다뤘다 이런 말씀 구병수 선생님께서도 하셨지만 조선 300~400년간 계속 논의를 해온 게 4단 7정론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에 있어서도 인간의 보편성, 인간 만인의 평등성, 태극의 리에서부터 일어나는 감정은 4단이라는 감정이고 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제한성 때문에 개별적인 내 신체적 욕망에 따라서 일어나는 느낌은 7정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감정을 많이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에 의해서 4분, 공분이 나뉘는 게 아니고 그 감정의 발원지가 뭐냐, 인간 보편성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냐 아니면 나의 사적인 그 욕망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이냐에 따라서 저는 4분과 공분이 나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계속 유학에서 문제가 돼 왔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광화문에 많이 모이는 게 사람이 많다고 그 공분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역사가 지나봐야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이익과 상관없이 정말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다. 이거에 대해서 격분하면 이거는 공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노가 내 개인적인 특성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나 성향에 의한 것인가, 그건 어떻게 구분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분노가 있다면 그거는
어떤 그렇죠. 분인가요? 그게 이게 나누기가 어려운데 그거는 뭐 제가 그런 말씀 막 드리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조선에서 나뉠 때도 인간의 그 본성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개별적인 신체적인 제한성에 입각한 감정만 일어나냐, 아니면은 우리가 다 개별적으로 다른 존재이지만 인간 안에 어떤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있다, 본연지성이 있다, 기질지성과 구분되는 본연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떤 인간성에 대한 신뢰겠죠. 그러니까 오온으로는 다 다르지만 인간 안에 불성이 있다, 중생심, 열애심이 있다, 진여심이 있다, 일심이 있다.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감정을, 그러니까 개별적인 탐진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정하고는 다른 어떤 감정이 인간한테 있다는 그런 신뢰감이 있으면 공부는 4분과 구분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께서는 그 한국 사람을 굉장히 현세 중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한국 사람들이 본래 굉장히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모두가 다 평등한 인간이라는 그런 관점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다 일치해 갖고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칠 수도 있고, 저런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같이 이렇게 공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만 얘기해서, 근데 한국적 평등주의라는 뭐 유행어도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 문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현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구원이라든가 사랑이라는 건 조건이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뭐 꼭 조건을 내세운다기보다 그 한국 사람들이 기질을 특징 있는 세 가지 의태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끼리끼리, 그다음 많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빨리빨리 해야 되냐면 죽기 전에 빨리빨리 이제 다 누리고 챙겨야 되니까 그렇고, 끼리끼리는 이제 그 친족이나 가족들끼리 뭐 하는 거고, 이제 많이는 이제 뭐 되도록 그 몫이 많게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냥 그 이것도 일종의 그 상당히 그냥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오류가 좀 있는 게재된 거긴 합니다만은, 다른 민족들보다 이제 좀 그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 훨씬 더 같은 조건 하에서도 좀 더 좀 장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더 각박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뭐 문제거리가 뭔가 하면 불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60, 70년대는 그 빈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화에 의해서 빈곤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좀 해소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억압이었는데 민주화에 의해서 이제 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 사회가 돼서 가지고 상당히 편리해지기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뭐 직업도 한 7, 8번 바꿔야 되고, 이제 뭐 하여튼 그 계약직 근로자가 많아지고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 사회 전체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불안이라는 게 다른 나라도 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도 있고 뭐 중동에도 있고 그리스에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분노하라 한 게 이제 그 스테판 에셀이라는 그 사람이 쓴 프랑스 학자가 쓴 그 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분노보다 한국 사회의 분노가 훨씬 더 깊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치열한 게, 우리는 굉장히 고불안 사회를 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리고 왜 우리가 불안이 높은가 하면요, 그 불안이 굉장히 라이프 코스에 따라서, 생애 과정에 따라서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는 공부 압력 때문에 그렇고 불안하고, 이제 학업 불안, 이제 그 다음에는 취업 불안,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이 된 다음에는 승진 불안, 그 다음에 이제 뭐 잘리지 않을까 하는 어떤 해고 불안,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불안, 건강 불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양태만 바뀔 뿐이지 불안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편할 날이 없다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의 가족주의 때문에 나만 좀 괜찮아서 되는 게 아니라 저만 해도 이제 2중 3중 불안에 시달리는 게요. 나는 뭐 이럭저럭 뭐 내 앞가름은 하겠는데 하는데
내 자식이 잘리지 않아야 될 텐데, 내 손자가 유치원 적응을 잘해야 될 텐데, 인간 이중 삼중으로 그 뭐 내 노부모님이 좀 편하게 돌아가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불안이 가중이 돼가지고 그렇고요. 그러면 한국 사회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어떤 그 인터넷 통신망이 제일 잘 발달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안이 전염도가 훨씬 커요, 딴 데보다. 트위터나 이걸 타고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확산이 빨리 되고, 이런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이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주 특수한 국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좀 다른 사회하고 좀 차별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김호기 교수님께 조금 이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갖다 이제 많이 느꼈는데, 그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일단 공심이나 공관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야 될 어떤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세적 중세적 불안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향진적 불안이 있고, 이제 자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화를 통해서 이제 실천해야 되는 자비심 실천하는 그런 가장 높은 차원의 그게 그 분노가 있는데, 이제 이게 그냥 이런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포섭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듭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따로 있다면은 중세적 불안 같은 게 다 이게 참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신을 통해서 수기를 통해서 이제 다 감내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더 차원이 높은 어떤 분노하고 서로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지향적으로 발전을 해야 좀 폭넓게 이 현세적 불안에 대한 해석적 여지가 커지지 않겠나, 그런 좀 속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권성만 선생님 말씀 맞다나 저는 질문을 두 번째로 제출한 사람입니다. 질문을 다 좋게 말하면 집착심이 없어가지고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저도 지금 받은 질문은요. 항상 종교 기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종교의 순수한 기능이라면은 개인적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데서 종교가 시작되었다면은 종교의 본분을 개인 해탈에 둘 것인가? 그것이 분노로 보자면은 아까 중생적인 분노하고 향상적인 분노는 개인적인 순수 종교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라면은 종교가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해탈에만 머물고 사회적인 문제에 도외시할 거냐, 이런 문제도 또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승불교에서 주장하는 이타의 문제이기도 한데, 세 번째 초월적인 분노는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타라는 어찌 보면 이제 명분일 수도 있는데요.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종교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면은 사회의 요 부조리에 대해서 침묵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 자비 또는 연민, 이런 입장의 분노를 느끼는 것은 또 종교의 본분을 거기까지 확장하는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개인 해탈에 대해서만, 또는 종교가 개인 해탈이 아닌 사회 문제를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아마 입장에 따라서 종교가 종교에만 충실해야지 무슨 사회 문제에 관심 가지느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보자면은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답변을 하자면은 개인적인 순수 종교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관심을 가진 요 기능 문제하고도 무관하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언제까지 그냥 참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종교의 순수한 개인 수행의 기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한다든가 대응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그 부정에 대한 자기의 그 응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아울러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의 분노로 나누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아직 제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 기능, 그다음에 종교의 사회적 기능 여기에 대한 해답은 아직은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분노를 다스리거나 또는 분노를 받아들이는 입장은 가변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교적 기능하고 사회적 기능 둘이 결국 상부 보리와 하와 중생 이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뭐 이 문제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그 청중석에서 나온 질문 하나 김옥일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 김경애 씨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분노는 내가 몸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번뇌라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하는 공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몸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즉 몸도 공간으로 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몸은 매우 실존적으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 존재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그 몸의 수용이 삶을 수용하는 가장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귀 기울이면 우리에게 삶의 많은 지혜를 만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분노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은 다 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마 몸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번뇌는 내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이제 그런 근원적인 입장이었고, 번뇌의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렇다면 이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번뇌는 당연히 다스려야죠.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수행이라는 용어를 빌리자면은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선종의 입장에서는 당위성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당연히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방법이 문제죠. 무시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깨끗이 쓸어 없애가지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공관이라고 하는 그 방법은 번뇌는 망념이기 때문에 망념은 실체가 없이 홀연히 일어나니까 사라질 때도 안개 사라지듯이 홀연히 사라집니다. 만약에 그 도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실체가 없는 번뇌를 억지로 없애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번뇌에 더 내가 끄달려가 가지고 더 큰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실체가 없는 줄 이해했다면 최고의 방법은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아마 번뇌는 없애야 되겠죠. 있다면 없애려고 없애야 되는데, 굳이 하지도 말고 그렇죠. 그냥 그럼 분노가 막 끓어오르다가 저절로 재료가 다 타면 저절로 꺼지듯이 그냥 지켜보면서 꺼질 때까지 기다려라. 아마 마음의 수양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참 어려울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망념으로 일어난 많은 번뇌는 내비두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런 좌선에서 마음 자세에 대한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예. 그 선생님께서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티로서 분노를 알아차린다라는 것하고 이제 공간으로 분노가 본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면도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질문은 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번뇌가 본래 없다, 몸도 없다, 선생님 이렇게 그렇게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을 말씀드린 것은요. 그 이제 선의 입장, 말하자면 저는 이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의 입장에서는 몸과 마음을 동일시합니다. 사실 신심일여라는 말을 쓰는데요. 몸이 없으면은 마음도, 마음이 없으면은 몸도. 그런 점에서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건 궁극적으로 보면은 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이런. 그러니까 번뇌가 본래 없다는 거를 알아차리면은 이 몸도 본래 없다 이렇게까지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아니, 번뇌하고 몸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죠. 없어. 예. 가령 근데 이 자리에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태어나고 싶은 생각 없이 어쩌다 보면 우리 평소 쓰던 말대로 하면 우연히 태어났는데, 이걸 뭐 불교에서 업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붙일 수는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는 그냥 어쩌다 태어났어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어쩌다 태어난 건데 내 의지와 그런 상관없이 또 때가 되면 죽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그때 몸뚱아리가 만약에 없어진다면은 번뇌가 남아 있겠습니까? 번뇌는 당연히 없어지죠. 죽을 때. 죽을 때 없어진다고 가정합니다. 네. 제가 죽은 다음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을 동일시하는 그런 견해를 피력을 합니다. 예. 선생님 뭐 질문해 주시죠. 저도 어제 정준영 선생님한테 질문을 2가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김문조 선생님한테 드렸던 것 같은데 얼핏 생각나는 것이 그 사회 시민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글을 통해서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사회 시민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그러한 방법이 제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그 시민운동 내지는 시민연대 이런 데 참석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그 질문과 덧붙여서요. 이것도 저기 바깥에서 온 질문입니다. 지금 이 혼란의 시기가 언젠가 극복되면 우리 사회가 더 민주적 사회로 좀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일까를 묻는 건지요. 예. 그냥 다 합쳐서 말씀드리면 그건 저희한테 좀 달린 여지가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은 사건이니까 이건 아주 충격적인 큰 사건이지만 그거는 뭐 그래도 엄청난 충격을 주지만 그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데 아까도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요새 한국 사회가 갑을 관계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그 문제거리로 되고 있는데 아마 그 4천만 우리 국민 중에서 본인이 확실한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도 자기가 때때로 언론한테는 을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업 총수 재벌 기업 총수도 청와대가 본인들한테 갑질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다 본인이 확고한 갑이라고 안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그런데도 이제 갑질을 이 문제다라는 식의 많은 얘기를 하니까 이건 곧 뭔가 하면 이 보통 그냥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갑질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이제 많이 잠재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특권층이나 지도층들한테 이제 정말 이게 도덕성도 없고 이제 뭐라고 지탄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 청문회 같은 데 나오면 그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하는데 참 저렇게 부패할 수가 있나.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그런 좀 특권적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정말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을 텐데,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 실세 누구한테 잘 아는데 뭐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라는 게 우리 그냥 사회에서 막 통념처럼 받아들여지고 하여튼 뭐 지금 활용되고 그런 건데, 그런 악습부터 좀 이제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뭔가 이제 사건에 대한 대응, 분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노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노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분노는 이제 상대방의 반응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격분을 하고 해가지고 분노가 에스컬레이트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 해소하거나 참으면 진짜 김호기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자연히 사그러질 수도 있는데, 그게 자꾸 이제 자극을 하고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이게 그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제 점점 작은 일이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리액션을 하느냐가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당분간은 이런 유사한 사건이 계속 저는 속출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반면교사로 알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거 우리가 좀 과거와는 다른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느냐, 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문현 선생님 한번 질문하시고 지금 계속 가만히 계시니까 좀 졸리실 것 같아요. 예, 옆에 질문 또 해주시죠. 제가 질문하라고요? 예.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뭐 공분이다, 사분이다 해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쎄요, 뭐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저 역시 초계불교 파트의 한 학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요. 또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사회적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계불교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분노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개인의 분노에서 비롯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아마도 그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언가가 와가지고 부처님께 부처님 아버지 수도다나 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붓다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아마 불자분들은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붓다가 될 것이다.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그 전륜성왕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붓다와 전륜성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슨 얘기냐면요, 정치와 종교의 융합에 대해서 붓다는 걱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정치와 종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붓다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물론 붓다는 그 주변의 왕들과의 교류도 있었고 또 수많은 왕들이 상담을 해준 케이스가 여러 가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례로 아마 잘 아시는 그 희대의 살인마 앙굴리마라가 있을 겁니다. 앙굴리마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그리고 나중에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그리고 승가에 들어갑니다. 희대의 살인마 앙굴리마라를 잡기 위해서 왕들이 군인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붓다 앞에서 혹시 앙굴리마라를 보셨냐고 묻죠. 그러자 붓다는 이 사람이 앙굴리마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군인들과 왕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하고 물러납니다. 즉 앙굴리마라를 잡아가지 못합니다. 왜냐? 종교 안에 귀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승,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보살이 되어야 되고 함께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대승불교, 지금 사회적인 공분, 이 문제를 그러면은 등한시할 것이냐 무시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게 되겠죠. 대승불교는 마하야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하야나는 큰 수레라는 뜻이고요. 그와 반대로 히나야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승불교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 히나야나라고 하는 것의 히나는 열등한, 조율하는 뜻입니다. 열등한 흐름이라는 얘기죠. 물론 그 불교 모임을 가져서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 히나야나라는 용어를 앞으로 쓰지 말자라고 해서 그 히나야나라는 용어가 남방불교, 상자부 불교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대승불교의 영역 안에서 여전히 개인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개인의 분노만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크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소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소승이라고 부르는 불교 국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국가가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그 중에서 이제 수행을 가장 열심히 한다고 하면 미얀마 예를 한번 들어보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소득 수준이 43배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2014년에 제가 지난 발표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세계 기부지수 국가 1위를 했고요. 15년, 16년에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부를 하는 나라로 뽑혔습니다.
기부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남한테 나눠주는 것이 되겠죠. 과연 나 개인만을 생각하는 것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 스스로가 나의 분노를 다스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과연 사회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관념을 쫓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적 공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화내는 것이 정당해. 하지만 그 사이에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면, 내가 탐욕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없을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스스로 노력하고 분노를 다스리고자 시도할 때 그것이 사회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시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선생님, 그 개인적인 분노를 잘 다스려서 자기가 완성돼야지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게 정말 종교의 참다운 길이다. 참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 개인은 이제 수행을 해서 분노를 다스리고 탐진치를 멸하는 길로 나가지만, 그것을 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수행을 막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가서 그 고통을 다스리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고통을 다스려도 전체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을 변경시키기 위한 노력도 또한 같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공분을 이야기하는 게 꼭 무의미하다거나 그것이 사적인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는 수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고 질문은 안 하시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많은가 보네요. 시간이 꽤 별로 많지 가는데요. 않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예, 저는 이 선불교라고 하는 이제 대승불교를 접하면서 정말 그 초기불교의 사상하고 유사한 게 많다. 하지만 방법론상이나 이것에 대한 해석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발표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호희 선생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저한테 와닿는 것은 초월적인 분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초월적인 분노, 이것이 자비와 연민의 표출 방식이라면 이거를 그냥 자비와 연민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자비와 연민을 베푸는 방법론 혹은 원인이 되었다면 지금 현재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자비와 연민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노할 때는 분노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순간에 자비와 연민을 베풀고 있다면 자비와 연민이라고 부르면 되지 않느냐. 그것을 왜 초월적인 분노라고 해서 자비와 연민 역시, 사랑과 연민 역시, 자애 역시, 비심 역시 분노라고 또 불러야 되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 같은 분노라는 개념을 쓰느냐, 이 질문이죠. 예. 대승보살이라면은 중생들의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승보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4가지 마음을 설정을 했어요. 대승경전에서는. 첫째는 이제 광대심이라는 말에서, 광대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대중을,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 이외의 모든 대중. 그 다음에 2번째는 제1심, 중생 제도를 무엇보다도 1순위에 둬야 된다. 제1심. 그 다음에 한순간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하라는 상심, 항상 할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중생 제도를 하는데 지혜를 발휘해서 방편을 써야 된다는 부전도심이라는 말을 써서 전도되지 않는 마음. 만약 이러한 사정심을 가지고 있는 대승보살의 입장이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중생들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안정돼야 되고, 정치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같이 민중과 더불어 같이 뭔가 좀 끌어오르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은 그 고통받고 있다는 중생들을 제도할 마음이 없겠죠. 근데 그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마음을 내가 제도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부정의 길로 나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다스려 주려면은 그냥 좋은 얼굴로 사실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지 모릅니다만은 우리 저승세계 10대 왕이 있습니다. 시왕전에 가 보면은 5번째가 염라대왕입니다. 그 염라대왕의 본 모습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승세계에 간 죄를 지은 죄업 중생이 석가모니처럼 아주 온화한 얼굴로 하고 있으면 부처님인데 뭐 나를 제도해 주겠지 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답니다. 방편으로 아주 험악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야 바짝 쫄아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뭔가라도 이제 잘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뭐 굳이 우리가 말하는 본질적인 분노는 아니지만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짐짓 방편으로 이러한 절복과 섭수 방법처럼 분노를 일으키는 것, 이것을 그런 의미에서 뭐 자비분노, 그런 분노라는 말을 붙여봤는데 그냥 자비만 그것도 되겠죠. 분노를 네. 분류하다 보니까 뒤에 붙였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편으로서의 이 분노를 왜 그걸 분노라고 하냐? 그게 기본이 자비면 그냥 자비라고 하지. 선생님 말씀하신 거고 선생님께서도 뭐 초월적 분노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비라고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각 선생님께서 1, 2분 내에서 그냥 이 전체 종합 토론까지 거치고 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멀리 계신 구병수 선생님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영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한 마지막 그 대목에 이제 미얀마 그 이제 보시도 많이 하는데 그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미얀마 같은 데는 왜 그런 보시 문화가 잘 돼 있고 또 스님을 또 제가 보기에는 뭐 존경하고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 민족성 자체가 그런 건가? 그런 걸 한번 우리 정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선생님 지금 질문 시간 아니고요. 마무리 시간입니다. 아, 묻고 싶어. 꼭 묻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있고 이제 아까 이제 그 마무리를 저 정교수님 한 것 같이 이제 뭐 개인만 이렇게 이제 분노를 조절하고 수행하고 하면 이제 되는 건가? 저부터 이제 좀 혼란이 좀 왔는데 개적으로 어떤 분노 조절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방법적인 문제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저부터 이제 좀 다시 또 뭐 혼란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예, 저는 사실은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말씀하셨고 저는 굉장히 원초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항의하학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의학을 하는 입장으로서 사실은 이제 질환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실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노를 아까도 이제 분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불교가 그리고 이제 뭐 명상, 선 명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직 그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 드릴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예방적인 차원에서 정신 건강의 예방적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그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 밝은 사람들 연구에서 주최하는 이 학술 연차회에 벌써 한
한 6, 7번 출연한 장기 출연자인데요. 빨리 졸업하려고 지난번에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 연찬회의 매력이 어떤 하나의 우리 삶의 중요한 주제를 놓고 초기 불교에서부터 다양한 학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눈다는 게 매우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분노라는 주제를 놓고 참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고요. 또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니까 여러분도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속담에 혹 뛰러 왔다가 혹 붙이고 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저 연찬에 발표를 하러 왔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린 것보다도 훨씬 많은 걸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를 통해서나 이제 분위기를 통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한마디로 그냥 뭐 좀 분노도 그렇고 이게 다 우리 그 사회에서 그 현실에서 다 오고 가는 건데 마음이 굉장히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명색이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계속 여기 주제도 마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역시 이제 앞으로 현대 사회는 마음의 문제로 이제 물질에서 탈물질, 그다음에 탈물질 중에서도 이제 마음의 문제로 가고 있고 마음을 어떻게 가누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가 이제 좀 달라지고 뭐 그런 견지에서 이제 분노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이제 포섭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이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는 말에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노라면은 이제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미 생겨난 분노라면은 이왕 그것을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생적인 분노는 일시적인 그러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라면은 향상적인 분노는 좀 분노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으켜야 될 분노가 있는가 하면은 다스려야 될 그러한 분노, 모두 다 안고 살아가는 분노일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은 일으켜야 될 분노가 많은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구병 선생님 질문에 대한 제 답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미얀마에서는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수행 풍토가 자리를 잡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식당이 맛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줄을 막 서 있는데 가서 그 맛집에서의 그 음식을 맛보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맛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미얀마에는 전통적으로 신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말이 재밌죠? 신뷰. 뭘 하는 거냐면은 어린 아이들을 출가를 시킵니다. 어린 아이들이 출가를 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10살 정도 전후가 됐을 때 출가해서 수행자의 삶이 어떤지를 직접 경험해 봅니다. 명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출가자의 삶이라는 것이 고되고 힘들며 또한 명상만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를 직접 체험합니다. 그 중에서는 출가자로 남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환속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경험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자가 돼서도 끊임없이 지원과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념, 인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체험, 경험적인 부분입니다.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만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노, 한번 시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려워요. 저도 아까 제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욱하는 것만 좀 참으면 세상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저한테 주변에서 조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시도해 봅니다. 무엇을 시도하느냐? 대상을 전환시켜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싫어하는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요.
물론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관념적인 인지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경험적인 체험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무서운 꿈을 꾸면 할머니한테 달려갑니다. 할머니 저 무서운 꿈 꿨어요. 공룡이 저를 막 쫓아와요. 그럼 할머니께서 그러면 너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엄마니 밤매옴 엄마니 밤매옴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냥 할머니께서 시키시는 대로 엄마니 밤매옴 엄마니 밤매옴 엄마니 밤매옴 했습니다. 엄마니 밤매옴이라고 하는 단어를 따라하기 위해서 저는 더 이상 공룡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관념적인 대상을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사마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윗바사나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수용하는 겁니다. 아,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아까 뭐 다양한 분노의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현상들에서 내가 직접 체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내 심장이 두근거려서 얼굴이 붉어져서 손발이 떨려서가 아닙니다. 제가 미워서거든요. 제가 미워서 나타나는 분노를 제 대상을 두지 말고 내 감각적인 현상의 경험으로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들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의 현상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관념적인 방법이 있고 경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파일로는 사마타다 윗바사다 혹은 지다 관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역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대상을 바꾸는 시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불교에서는 늘 탐진치 삼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탐진치 삼독, 그건 나 스스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 미얀마가 개인적인 수행을 많이 하는 그 나라의 정치 현실은 과연 어떤가? 개인이 그렇게 다 수행이 됐기 때문에 사회가 정말 민주화된 사회고 불평등이 없는 사회인가? 이거 한번 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이제 분노의 문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탐진치 삼독의 탐심과 진심이 결국 이 양면의 하나의 양면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나의 탐진이 양면이 아니라 무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 존재는 전체 사회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탐진의 전체 사회와의 그 관계 속에서 내 탐심 진심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이 탐심을 무한히 그 부추기는 사회다. 그거를 긍정하고 부추긴다라는 거는 결국은 분노를 계속 부추기는 사회다. 좌절을 부추기는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강자의 탐욕이 끝없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빈자와 약자의 분노가 또 끝없이 일어나게 되겠죠. 사실 약자와 그 빈자의 분노를 탓할 게 아니라 부자와 강자의 탐욕을 지금 탓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약자가 자꾸 분노를 이기게 되는 걸 테니까요. 근데 우리 주제가 분노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룬 거고 탐욕의 문제, 욕망의 문제는 뭐 몇 년 전에 했었죠. 다른 연찬회, 우리 연찬회에서. 예, 그래서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그런 수행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다면 그걸 또 넘어서 우리가 사회적 차원에서 분노 내지는 좌절이 별로 없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별로 다스릴 분노가 별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수행을 막 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가 좀 덜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공부 덜 돼도 좀 모두가 다 평온하게 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탐진치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제 고통받는 약자에 대해 고통에 공감하면서 일어나는 그 자비심에서 일어나는 근데 그건 이제 분노라는 개념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몇 분 선생님들께서 뭐 침착한 분노라고 하셨던가요? 뭐 냉정한 분노, 좀 지혜가 섞인 분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예,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청중에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